부총의 이민욱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업 설명회는 먼저 홈플러스 리츠의 자산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 리테일 투자 운용의 구영우 대표님의 홈플러스 리츠 소개를 시작으로 이후 홈플러스 이미순 대표님의 홈플러스 소개, 그리고 끝으로 질의응답 및 고찬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홈플러스 리츠 부분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홈플러스 리츠 구영우 대표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홈플러스 리츠의 자산관리를 담당할 한국리테일투자운용의 대표를 맡는 구영우입니다. 먼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홈플러스 리츠를 뒤에서 든든하게 백업해 주실 홈플러스 전체의 회사 설명을 드리는 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있는 게 주시죠. 먼저 데일 서머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행회사는 한국리테일 홈플러스 제이로비트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이고요. 자산관리회사는 한국리테일 투자운용입니다. 그리고 스폰서로는 홈플러스 스토어가 되겠고요. 공모후에 홈플러스 리츠 지분의 30%를 소유하는 최대 주주가 되시겠습니다. 투자 자산은 51개 홈플러스 사이트 매장이 되고요. 감정가는 4.3조 원입니다. 전체 한 190만 평방스퀘어미터 정도 되고요. 캡 레이트는 5.345에서 5.510% 레인지입니다. 공모가 밴드 상단일 경우에는 5.345, 하단일 경우에는 5.510% 되겠습니다. 연간 예상 임대료는 2,200억 정도 수준이고요. 2019년 목표 배당률은 6.6에서 7% 사이입니다. 참고로 결산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그 두 번 결산기에 걸쳐 나머지는 평균 배당률을 연으로 환산한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모 금액은 1조 5,650억 원에서 1조 7,200억 정도 수준이고요. 주요 계약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리플렉 임대 구조로 심플한 구조고요. 부동산 유지 관리 및 비용,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2.5%의 임대료가 인상이 석정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수익률 상승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2년, 14년, 16년 장기에 3개 트렌치 임대차 계획이 체결되고요. 임차인은 희망시 10년 단위로 트렌치별로 재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츠의 성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홈플러스가 지금 추진 중인 홈플러스 스페셜 그리고 온라인 관련 매장들에 대한 시설 투자에 대해서 2019년, 20년 각 300억원씩 특별 시설 투자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집행과 동시에 바로 임대료 상승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들이 갖고 있는 성장 동인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간 홈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자녀 매장에 대해서 1,700원, 2,300 규모의 4개의 콜옵션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행사를 통해서 자산 증대를 하고 자산 증대를 통해서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사는 대표 주관사로는 시티증권, 골드만삭스증권이 되겠고요. 공동 주관사로는 미래에셋대우, NH, 노무라, 다이바에서 맡고 계십니다. 주요 일정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3일까지 수요일 첫 진행 예정이고요. 14일 공모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18일부터 20일까지 청약 받은 후 상장 예정일은 3월 29일 되겠습니다. 저희 홈플러스와 AMC에 포함해서 리츠를 운영할 저희 매니지먼트에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름 풍부한 업계 경험을 갖추고 풍부한 경쟁력을 갖추신
매니지먼트로 구성되었다고 자부하고 간략하게 양사 대표에서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리테일 투자운용 대표를 맡게 되는 대표원저축은행 과거 HK저축은행이었습니다. 9년 동안 대표를 지냈었고요. 그전에는 KB캐피탈 상무 등을 지내면서 금융권에서만 30년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이밀순 대표님께서는 2015년에 홈플러스에 조인하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대표를 맡고 홈플러스를 이끌고 계십니다. 홈플러스에 오시기 전에는 유니타스 캐피탈, 엑스고, 바이드웨이, 코스트코 홀세일 코리아 등 리테일 섹터에서 17년 이상 근무하셨고 다국적 기업에서 25년 이상 근무하시는 등 자타가 공개하는 최고의 리테일 전문가이십니다. 리츠의 오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래 구조는 홈플러스 및 홈플러스 스토어즈가 소유한 하이퍼마켓 81개 점 중 51개 점으로 구성되며 총 매매 대금은 4조 3천억 규모입니다. 이는 1조 8천억 원의 론과 1조 6천억 규모의 주식 공모, 그리고 홈플러스 스토어즈가 인수하는 6,700억 규모의 사모 지분, 그리고 임대보증금 2,600억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하단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개 매점 점포를 매입한 것 외에 4개년간 4개의 콜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임대차 계약은 12년, 14년, 16년 3개의 트렌치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16개, 17개, 18개의 매장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임대 계약 기간의 트렌치를 3개로 나눈 이유는 그를 이뤄냈겠지만 혹시 임대 기간이 일시에 종료되는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피하기 위해서 3개의 트렌치로 분산하게 된 사유입니다. 그리고 자산관리 수수료는 총자산 AUM 기준의 7bp이고 기타 자산관리 수수료 6만 36억 원 수준으로 굉장히 저비용 구조의 리츠 운영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니만큼 국내 포함해서 글로벌 피어 그룹과 저희들 홈플러스의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AUM이나 부동산 수나 캡레이트나 이런 것은 최상위권 수준이고요. 특히 배당 수익률은 아시아 지역 유수의 피어 리츠 대비해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강조해드리고 싶은 핵심 투자 라이트 6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홈플러스 K 리츠는 한국 최초의 글로벌 대형 상장 리츠이고요. 두 번째는 매력적인 투자 수익률과 성장 전략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기의 우수한 책임 임대차 계약 구조가 거래의 안정성을 담보하고요. 무엇보다도 한국 최고의 리테일 사업자인 홈플러스가 책임 임차에 점이 성장성이나 신뢰성이나 안정성 면에서 든든한 백업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측면에서 보면은 시장권이 위치한 전략적인 사업용 부동산으로 그 투자 가치가 갈수록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리츠를 운영하는 매니지먼트 팀이나 지배구조에서 글로벌 수준의 컴플라이언스를 지키고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27페이지로 들어봅니다.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홈플러스 리츠는 한국의 사상 첫 대규모 공모 리츠로서 우량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리츠는 시가총액이 평균 1천억 원 미만 규모의 소규모에 있습니다. 2018년 이리치 코퍼레이트와 시안 알파 리츠가 비교적 큰 규모로 상장을 하였으나 홈플러스의 2조 4천억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수준입니다. 또한 오른쪽 보시면은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에코티 총액과 유통 가능한 지분을
감안할 때 홈플러스 리츠는 EPRA 지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PRA 지수는 영국 거래소 쪽인 FTSE와 유럽 부동산협회 EPRA 그리고 미국 쪽 부동산협회인 NAREIT 세 개의 기관이 기준을 만들어서 글로벌 부동산 지수를 발표하고 편입하고 관리하는 기구인데요. 저희들 공모가 성공이 되면은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요건은 다 갖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쪽 결정에 따라서 글로벌 지수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글로벌이나 국내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리츠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3호 공모 리츠 시장 규모는 2012년 이후 연평균 27.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28년 들어와서는 상장 리츠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마켓캡은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상장 리츠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상장 리츠의 성장세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상장 리츠, 공모 리츠의 활성화를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 방안으로 상장 예비 심사 면제, 그리고 퇴직연금의 상장 리츠 투자 허용, 그리고 투자자 신뢰 강화를 위한 리츠 신용 평가제도 등의 지원책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뿐만 아니라 저희들 이후에 대규모 부동산 그룹을 보유한 롯데그룹 등 상당한 부동산 플레이어들이 리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경우에 한국의 리츠 상장, 특히 상장 리츠 시장은 급속도로 커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츠 주식의 안정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주식시장과 리츠 지수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금융 환경이 불안으로 미국,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등으로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산업별로 보면은 전체적인 섹터들이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하였는데 리츠 지수는 5% 정도 수준의 하락에 그쳤습니다. 이는 글로벌 주식시장의 볼로틸리티에 대한 상당한 내구성을 리츠 주식이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리츠 경쟁리츠의 주가 수익률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양호한 수익률과 일위들을 보이고 있고요. 1년 공모 1년 동안 7.2% 그리고 공모 후 3년간 15%의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가 상승률과 배당 수익률을 감안하면 리츠 주식은 안정성과 하방 경직성이 있으면서 적정한 수익률을 담보할 수 있는 주식의 특성을 가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리츠가 갖고 있는 성장 모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률 위에 회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을 해야 회사 가치가 밸류 헤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성장 모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4.3조 원 규모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년간의 캐펙스 600억이 자산 성장으로 예상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4개의 콜옵션 8,000억 원 규모의 자산 성장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콜옵션 이외에 홈플러스가 소유하고 있는 자녀 30개 매장 중 콜옵션을 제한 나머지 매장에 대해서 저희들은 홈플러스가 매도할 경우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1조 7천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성장의 파이프라인으로 6.8조 규모의 성장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홈플러스가 임차 중이고 다른 펀드나 리츠가 소유하고 있지만은 만기 시에 저희들이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소유한 리테일 자산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편입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밸류 애드 자금, 개발 사업 등까지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8조 원 규모의
확정된 성장 파이프라인 플러스 알파의 자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 피어 그룹들과의 간략한 비교입니다. 지금 비교할 만한 대상이 시즌 알파 리처 LH 콘크립인데 공모 규모에서는 당연히 걔들이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고요. 시즌 알파 리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우량한 임차인을 가진 오피스 자산입니다. 확정된 임차 계약이 저희들보다 짧은 편이고요. 이리치 콘크랩은 저희들과 유사한 보시면 백화점 아울렛 자산인데 스폰서의 신용 등급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사가 공이 지향하는 목표 수익률은 7% 정도 수준인데요. 이리치 콘크랩은 작년에 7% 정도 수준을 달성한 것 같고 시아날카리츠는 아직 초기이다 보니까 한 4% 후반대 수익률 만족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홈플러스 쪽의 재무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상장 리츠이고요. 감정가 4.3조 규모이고 임대기간은 12, 14, 16년 3개로 구성되며 평균 임대기간은 14.1년입니다. 매장 수는 51개로 구성되어 있고 이 매장에 대한 2017년 에비타는 3,230억이 되겠고 2019년 1년간의 예상 임대료는 2,200원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스폰서가 홈플러스 스토어즈가 30%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고 매입 수수료는 IPO 51개 매장에 대한 14억 원, 추가 인수자산에 대해서는 0.1%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리츠는 부트법상 90% 이상을 배당해야 되고 저희들은 배당 가능이익의 100% 감가상각까지 포함한 초과 배당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인상률은 평균 14년간 2.5% 연간 특정 임대료로 고정되어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총 수입은 2,200원 규모, 영업 비용은 440억 원 규모, 배당 가능이익은 1,600원 수준 되겠습니다. 최대 DPU 일들은 6.6에서 7%로 시작해서 이듬해 6.9에서 7.4% 성장을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 구조입니다. 저희들 차입 타겟은 LTV 기준으로 5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저희들 계획이고요. IPO 시 총 차입금은 1조 8천억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에 대해서는 국내 메이저 뱅크들로 구성된 대주단임이 확정되어서 계약이 체결이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2019년 부채 비율은 40% 수준입니다. 그리고 2020년 부채 비율은 코로나 행사 진행하고 나면은 한 42에서 44% 수준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 조사한 이자율 표면금리 평균은 3.3%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부채 비율 타겟을 50%로 가져가실 경우에 우측 보라색 박스 상단을 보시면 4,300억 정도의 추가 조달 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코로나 행사는 자산 취득 시 저희들 부채를 조달할 수 있는 너머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업들과의 부채 비율 분석입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리츠 시장이나 부동산 펀드 시장에 대해서 평균 LTV 60% 수준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게 부동산 시장 프랙티스고요. 이리치 콘크랩이나 신한알파 같은 경우는 유사한 수준의 LTV 수준입니다. 저희들 40% 초반대로 완전적으로 맞게 가져가고 있고요. 이 수준은 글로벌 국가의 부채 규제 한도 수준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음으로는 홈플러스 부분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츠에 대해서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앞에
상당 부분 미리 자료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싶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저희들을 배구해 주실 홈플러스의 해남과 전망에 대해서 김일수 대표님 모시고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열부 12페이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홈플러스 TV에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공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잠깐 홈플러스 사업 계획과 전략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참 전 국장입니다. 네. 홈플러스 대한민국에서 지난 22년 동안 견고한 사업자로서 선도 기업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의 탄탄한 유통 자산과 그리고 견고한 고객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멀티 채널, 여러 가지 채널을 운영한다는 그 유통 사업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유통 산업 환경 변화가 심한 지금 같은 세상에서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전략 작업을 통해서 성장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창고용 할인 매장과 그 다음에 정기적인 장보기형 온라인 그로서리라고 하는 산업으로의 성공적인 전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 작업이 가지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치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전환하는 모델 자체가 경쟁사 대비 원가 구조에 있어서 그리고 수익성 제고를 할 수 있는 차별화된 모델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저희가 속해 있는 유통산업입니다. 대략 2017년 현재 330조의 시장입니다. 지난 4개년간을 둘러봐도 그리고 앞으로 전망치를 봐도 대략 한 5% 6%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대신 서브세그멘트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내부 섹터별로 보게 되면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그 얘기는 금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저희 사업의 서머리입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보시면 대형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140개 매장이고요. 이 매장을 플랫폼화해서 기존에 알고 계시던 대형마트 그리고 최근에 작년부터 전환하고 있는 창고용 할인 매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매장을 제외하고 139개 매장에서 저희가 독보적으로 도심 생활 밀착형 몰을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희의 얼마 전까지 무기업이라고 했던 영국의 유통회사인 테스코의 기술적 역량 때문에 굉장히 독특하게 현재 93개 매장에서 정보를 물류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온라인 사업을 지난 16년 동안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 대형 매장 외에 여기서 보시는 대로 익스프레스라는 브랜드를 달고 저희가 슈퍼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한 편의점 또한 있습니다. 전 채널을 망라해서 식품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 축산, 이런 신선식품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체 제조 능력을 갖고 있는 베이커리, 그 다음에 델리, 요즘에 가장 붐을 일으키고 있는 간편 대용실이라고 얘기하는 식품 부분을 포함을 해서 굉장히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략 저희 사업의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뒷장에서도 저희 가지고 있는 유통자산의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시는 대로 대략 한 70%의 저희 자산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대도시에 포진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관련된 말씀드린 대로 지난 2년간 전략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고용 할인 매장인데요. 지난해 말 16개 점포를 대형마트로 전환해서 전환 출점했고요. 아마 이 숫자는 중기 내에 82개로 확정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가 하고 있는 굉장히 넓은 규모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한 개층을 재건축을 해서 전용 물류센터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향후 중기 내에 마찬가지로 12개까지 핵심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환할 생각입니다. 다음입니다. 저희 유통자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핏 아까 소개를 받았는데 처음 한국 유통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가 1998년이었고요. 우리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게 네 번째 유통사입니다. 돌이켜보면 그 당시 전 세계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었죠. 월마트, 테스코, 맹크로. 그런데 아마 그 초기의 싸움이라는 게 2000년대 초반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생각해보면 누가 더 핵심적인 입지를
확고히 잡았었느냐에 따라서 경쟁의 축이 달라지지 않았는가 그런 일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입지사항 70% 이상이 대도시권에 입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82%는 상업지역, 주거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거 에코를 좀 줄여주시죠.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테이블은 아마 처음 보시는 걸 겁니다. 알고 계시는 유수한 유통사들 다 이름 적어놨는데요. 현대와 신세계, 롯데를 포함한 그들의 매장 면적과 저희들을 합산한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저희가 21% 그분들의 아울렛이라는 걸 전체를 합한 규모입니다.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또한 리그를 좀 압축해서 대형마트 3, 4만으로 높게 보신다면 대강 저희 매장 규모가 48.5%에 달합니다. 이거는 정보수가 많다라는 의미보다는 개별 정보의 단위당 면적이 훨씬 더 크게 포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단순히 면적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가지는 저희의 사업의 다양성 측면에서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 보시는 대로 저희가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몰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 브랜드를 유치하는 임대 사업을 뜻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당된 면적만 보더라도 여기 4,300스퀘어미터라고 하면 대학 환산해 보면 1,300평 이상의 평균 매장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 한 3배 정도 큰 거고요. 최근에 기사 한번 보시면 유통 오프라인 업계의 상황을 타개하신다라고 몰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사업자들 있으십니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구조상, 그다음에 허락하는 면적의 규모상 용이치 않을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넘기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유통산업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 변화 과정 중에 있죠. 이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장의 대륙 간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질적인 상황은 좀 다릅니다. 그 말씀을 잠시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여기는 건 고객이 전 세계 고객들이 공통 현상으로 굉장히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뭐를 원하시는지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가치를 정확히 제공하라는 주문인데요. 하나는 돈, 또 하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지불하시는 돈과 시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가치를 제공해달라는 주문 사항이고 이 주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업자는 굉장히 견고한 성장세를 보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한 섹터가 지금 보시는 창고형 할인 매장입니다. 지난 4년간 더 거꾸로 내려가면 더 긴 추세선을 보실 수가 있는데 단순히 4년 내에 끊어보셔도 대략 한 14%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부분인데요. 특별히 온라인 중에서 장보기형, 정기적으로 장보기를 하는 그로서리 온라인 경우에는 보시는 대로 28%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추구하는 사업의 전략 전환 작업이 정확히 이 두 성장하는 섹터와 맞물려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고형 할인 매장이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홈플러스 스페셜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아시는 포스트 세일에서 4년간 CFO로 근무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포맷이죠. 굉장히 강력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압도적인 가격 경쟁 우위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상품, 차별화된 상품에 우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걸 부인하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는 4,000개의 품목밖에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들이 장보기를 마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도 들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기적인 장보기를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포맷이죠. 그거보다도 더 고객들의 말씀을 빌리자라면 너무나 큰, 쓸데없이 너무나 큰 품목들을 팔아서 대부분은 버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고객들이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시는 가장 치명적인 컴플레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현한 또 하나는 한 가지가 더 있다면 포스코 찾아가시려면 한참 대한민국에 15개 매장밖에 없어서 굳이 찾아가야 되는 접근성의 제한이라는 게 또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만든 창고형 할인 매장은 약간 변형된 모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창고형 할인 매장이 가지고 있는 핵심 품목 3,000여 개를 창고형 할인 매장이 가진 가격으로 정확히 포진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1인용 가구, 그 다음에 조금 더 소용량 제품으로 구색을 확정을 해서 16,000개 정도의 구색을 확정을 하고 소용량 제품으로 상품을 디자인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전환을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있는데 성장세는 13.4%입니다. 대신 약간 이 숫자에다가 의미를 제가 하나를 더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 정보들 16개를 선별을 할 때 가급적이면 하위권에 있는 정보들을 골랐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하위권인데 뭐 실적으로도 그렇고 포진에 있는 상권의 객관적 조건으로도 그렇고 경쟁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그 여러 나름대로 열세 있었던 정보들이 13.4%의 성장률을 보였다라는 거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창고형 할인 매장이 보였던 지난 20년 동안의 발전 경과, 성장의 경과를 보시면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13.4% 지난해 저희가 만들었던 성장이라는 게 단 일회성의 성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창고형 할인 매장에다가 경쟁을 시키는 3,000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딘가 원천은 있어야 하겠죠. 그게 바로 운영의 혁신입니다. 근데 이 드리는 말씀은 제가 만들어낸 하나의 전략 구상이 아니라 제가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는 모든 전 세계의 성장을 나타나는 이들의 공통 철학입니다. 코스코가 다르지 않고요. 유럽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알디, 리들이라고는 디스카운터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마존조차도 가장 처음에 창업자가 얘기했던 건 운영의 철학입니다. 어떻게 원가의 원가의 경쟁력을 가지고 그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가격에다가 투자할 수 있고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지의 모델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일회성의 단 한 번의 모델을 구현하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십 년이 넘도록 그 모델을 집중적으로 실행하고 관철에 낼 수 있는 그런 철학과 실행력이 있느냐의 문제로 기결이 되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작업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단순 구상 문제가 아니라 전 참여자가 있었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한 가지 이제 간단한 매트릭스로 말씀드리면 전환전에 기존의 대형마트를 운영하였던 모델이라면 대강 평균적으로 105명의 저희 점포의 직원들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현재 전환하고 나서 대략 69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델입니다. 105명에서 69명, 대략 30% 이상의 생산성을 제공한 모델이죠. 특별히 지금 최저임금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공사를 앓고 있는 환경 내에서 특별히 이런 종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갖고 올 수 있는 사업자가 누구 있는지를 상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이 코스트코가 현재까지 정보가 15개입니다. 후발주자로 따라 나섰던 트레이더스도 그분들이 굉장히 성과를 자랑하시고 만족해 하시는데 불과 정보수는 15개입니다. 코스트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일부 정보를 포함을 해서 전 세계 1등 매장을 포함을 해서 상위권의 포진에 있는 정보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코스트코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난 20년간의 사업 역사를 통틀어서 15개밖에 진행을 못했던 이유는 저희와 같은 소위 주요한 입지를 선점했던 선점자들의 입지 전략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일관된 소위 대형 유통 매장에 대한 불가침, 절대로 불허하시는 일관적인 정책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모르실 것 같긴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라도 호남 지방에는요 그렇게 얘기 많이 들은 코스코나 트레이더스 단 한 개의 매장도 구경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민원이 들고도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할 때 소위 아무리 좋아도 긴 시간을 장시간 운전을 해서 굉장히 주차장도 비좁고 그런데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보다는 그냥 근거리 상권 내에서 그렇게 가격 경쟁력을 가진 핵심 상품인 차별화된 상품을 구하면서 장보기를 마감을 할 수 있다는 저희의 포맷의 전략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전략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82개 매장이 전환될 거고요. 전환되는 소요 투자 금액은 대략 30억만으로 안팎으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요즘에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테스코의 모델처럼 점포를 물류 기반으로 하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점포에서
점포에서 피킹을 하고 기존에 매장에 있는 매대를 활용을 해서 상품을 피킹을 하고 또 점포에서 근거리 배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한 지 16년이 되었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다른 분 한 분이 계시긴 합니다. 유일하게 온라인 사업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다른 한 군데 오픈마켓 사업자는 광고로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혹시 제가 대표 지표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라인 침투율이요 26%입니다. 전 세계 가장 경이로운 숫자입니다.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런 질문 받습니다. 온라인이 몇 프로까지 가면 만당이요? 그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 얘기를 제가 대답하기 이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얘기하기 전에 먼저 마켓이 남아있느냐 아니냐,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이 남아있느냐 아니냐를 먼저 물어야 되는 게 질문의 순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모사업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굉장히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분들이 첫 번째 전략이었던 베이비 아이템, 예를 들어서 기저귀 이런 품목은 벌써 80% 이상을 온라인으로 전부 다 전환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오프라인에서 잘 안 사시죠. 또한 그 다음에 이제 뷰티 케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미용 제품 이런 것들이 이미 64%까지 올라갔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유일하게가 아니라 공략하지 못하고 있는 시장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주로 식품을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신선식품, 농수산, 과일, 채소, 축산수산 이런 카테고리는 채 4%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나가고 다시 또 해보고 이런 반복 작업을 합니다. 또 냉동 냉장 9%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식품을 다룬다라는 거를 물건을 사고 파는 유통의 영역으로 이해를 하셨던 사업 영역이 잡으셨던 분들이 이게 운영이라는 거를 포함을 하고있구나, 운영의 역량을 포함하고 있구나라는 측면 때문에 쉽게 범접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여러 가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지금 가격 경쟁 심하고요. 심지어 그 비싼 배송에 무료 배송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만 합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해서 만든 고객의 베이스라는 게 지속 유지 가능한가라는 첫 번째 질문이 있고요. 만약 그 기제가 없어진다면 두 번째, 가장 많이 오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오프라인 사업자가 온라인 사업자 대비 열의한 거는 대부분 비용 부족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게 아마존이라면, 만약 그게 알리바바라면 맞는 얘기고요. 대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온라인 사업자가 오프라인 사업자보다 더 비용 구조가 더 괜찮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량이 계속 붙어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 하인가를 정확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대답은 노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를.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 사업자와 특별히 온라인,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라인 사업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각 투자자분들이 해석을 하시기를,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렇게 혼탁해진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영역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 장보기형 고객이 점점 충성화되는 고객을 베이스로 해서 가장 최고의 품질 식품을 일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 저희한테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선언 하나를 했습니다. 식품 품질 보장이라는 얘기인데 그 대표적으로 제가 자신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하여간 맛을 포함을 해서 저희한테 사가신 신선 제품이 그냥 기분이 나빠서라도 싫으시면 그냥 갖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물질도 따지지 않고 100% 환불해 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오늘 현재까지도 수없이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과 소위 농장부터 테이블에 갈 때까지 수없이 많은 서플라이 체인과 밸류 체인의 구석구석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뒷장에 나는데 저희 생산성이 성장률이 대강 28%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재미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당일 배송률이 62%라고 적어놨는데요. 제가 이 농담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로켓으로 배송하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 로켓은 아무리 빨리 와도 내일 아침 도착합니다. 저희 로켓은 고객이 주문하신 시간에 대강 63%는 당일 주문하시면 당일 주문 수행을 해드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근거리에서 점포에서 근거리 배송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희가 배송을 차별화하겠다는 저희의 단계를 지켜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잠깐 사진이 근데 저한테 제가 이제 갖다 드린 문제가 있습니다. 28% 정도의 성장률을 주문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거를 기존의 점포에서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점포에서 하고 있는 캐파의 대강 10배의 주문 수행을 할 수 있는 캐파가 늘어나는 소위 풀필먼트 센터라고 하는 물류센터를 짓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계산의 점포의 주차장 하나를 다시 재건축을 해서 한 2,000평 정도로 물류센터를 줬고요.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12개까지 늘어날 겁니다. 대강 규모의 상대적 비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전에 기존 점포에서 배송했었을 때 대강 10배의 규모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 피오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모 기업에서 제3의 전용 물류센터를 얻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기존에 갖고 계셨던 전용 센터들 규모의 대략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추 3개 지으면 어디에서 땅 사서 건축해서 전용 센터 하나 짓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요. 하나 더 넘어가겠습니다. 전략에 대해서는 좀 방점이 저희의 홈플러스 스피커가 온라인에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사업 내에서도 약간 차별화된 요소가 있다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뭘 사업 말씀드립니다. 이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제3자의 브랜드를 유치를 하면서 인재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에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나 굉장히 특이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오프라인 사업자들을 M&A에서 주워 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같이 있는 해석이 1, 2년 내에 또는 2, 3년에 있는 굉장히 혼종한 한국의 유통산업 현상 그거가 끝난 후에는 아마 아마존이나 알리바바가 택하고 있는 그 경지에 또 다른 지경이 열려질 거라는 개인적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고객이 그냥 편의롭게 온라인에서 주문하는 거는 뭐 그런 현상 그렇지만 그것 이상의 어딘가에 어울리고 뭔가의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오프라인 플랫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수없이 긴 세월을 몰사업을 영위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질적 제고를 할 생각입니다. 현재는 대부분 쇼핑몰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가 수없이 많은 카테고리 MD 변경을 통해서 훨씬 더 생활 밀착형 몰로 탈바꿈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 몰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이냐면 예를 들어서 먹거리 저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F&B 먹거리 부분이 늘어나고 있고 또는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대강 저희가 감당하는 상권이 5km 됩니다. 그래서 5km 내에 있는 지역 커뮤니티에게 그냥 오셔서 주간, 야간에 심지어 주말에도 문을 여는 병의원도 있고 학원도 있고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 저희 옥상에 가면 심지어 풋볼을 할 수 있는 그라운드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생활 근처에서 늘 생활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그런 허브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장표 굉장히 전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노력을 해서 텍스트를 담과를 해서 유럽의 왼쪽 상단에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금년 1월에 EMD라고 하는 유럽 최대의 다입 연합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굉장히 테스트가 까다롭고요. 아시아 기업으로서는 유통기업으로서는 처음입니다. 현재 13개 유통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다입 연합인데 이게 뜻하는 바는 이분들이 갖고 있는 매장 수가 전 세계에 13만 개가 넘고요. 다입 규모만으로 해도 270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유럽에 있는 굉장히 좋은 양질의 상품을 국내에 소개시키게 된다라는 뜻도 있고 또는 저기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유럽 전역에 있는 서플라이어들, 협력 업체에 제가 액세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액세스할 수 있는 정보를 어떠할까 이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알디리들이라고 유럽에 있는 전역의 자이언트들을 전부 다 떨게 만든 촉구화시켜버린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금방 나타난 사람들은 아니고 지난 제2차 세계대전부터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유럽이 워낙 힘든 경기 상황을 겪고 지나가는 동안에 그 사이 입지 변경이 너무나 강력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놀랍게 해낸 거는 유럽 전역에 있는 서플라이어를 얼마나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원가 경쟁력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얼추 비교해보면 제가 대한민국의 협력 업체들 굉장히 뛰어나시죠. 그렇지만 원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진 연모에 있어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건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사제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유럽에 있는 협력업체와 공동 작업을 했을 때 지금보다 훨씬 괜찮은, 훨씬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상품
상품 마진을 제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입니다. 마감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전략적 방점 두 가지를 포함해서 이 모든 말씀이 세계적인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고객 자체가 원가 부담이 있는 취재인뿐만 아니라 원가 부담이 있는 상황 때문만은 아닙니다. 고객이 너무 많이 변화하고 계시고요. 전 세계에서 이동 현상이라는 것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모르고 있기에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 지난 2년 동안 수없이 많은 저희 전 조직이 아까 대강 69명, 103명에서 69명까지 내려가는 운영 모델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가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스페셜로 전환한 정부에서는 전 참여 저희 그 정보 인원들이 재교육을 받습니다. 통합 업무라는 걸 하는데요. 기존에 한 듀티만 한 가지 소송의 기능만 일을 하다가 지금은 아침에 그날 와서 대강 일어나는 거래량을 보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루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하게 하십니다. 지금은 저희 전 조직이 회사의 전환 과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훈련과 교육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드리는 말씀이고 혹시 이번 거래를 통해서 회사 내에서의 현금 흐름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이게 거의 중립적인 입장일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기준을 갖고 있던 차익금이 있어서요. 이번에 거래 금액으로 얻게 될 금액으로 전액 상환이 들어가게 되고 추가적으로 투자 재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래에 따른 추가 임차료는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얻게 되는 이자 비용의 절반 그리고 또 30%에 해당하는 저희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서 밑에서요 얻게 되는 배당 수익으로 말미암아 현금으로는 대강 중립적인 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거래 이후에 여전히 남아있게 될 저희의 자가 정보의 평가 수준이 2조 원에 달하고 경제적인 재무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해주신 이물순 대표님과 고영훈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으로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두 대표님께서